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7월 중에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대체 왜 대출을 풀어주냐고요. 올해 하반기 역전세 리스크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4월까지 세금이 34조가 덜 거쳤다고 하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더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2014년 4월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나왔던 중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7월 중에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무슨 아직 100% 확정된 대책도 아니고 심지어 작은 대출 상품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202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될 거거든요. 저희는 이 대책을 미리 예측도 했고 이게 나오면 결국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변 저희 팬분들이나 지인들에게 미리 말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들을 또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과연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인지 아니면 가격을 하락시키는 쪽으로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께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표하셨죠.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목적으로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콕 집은 건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고요. 이게 DSR 자체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임차인들이 집주인과 전세를 계약할 때 줬던 그 보증금을 집주인들이 대출로 해서라도 내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역전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 가격은 말 그대로 폭등했었습니다. 이 기존의 2년이었던 전세 기간을 집주인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가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총 4년을 살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죠. 물론 임대차 3법엔 이 계약갱신 청구권 말고도 다른 두 가지 임대차법이 포함이 되지만 오늘 얘기할 논지에선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배제를 하고요. 어쨌든 이 임대차법이 통과된 후 햇수로 3년 차를 맞고 있는데 이 2022년 작년부터 금리가 폭등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쭉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주식보다 금리에 둔감한 자산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미친 속도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직전의 임대차법으로 전세 가격까지 폭등한 상태였다 보니 전세 대출로 인해 전세 가격 거품까지 껴져 있는 이 전세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역전세가 2012년 작년 중순부터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일각에서는 올해 8월이 이 역전세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3년 하반기 모든 전세 계약이 8월에 몰려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훅 하고 전세 가격이 더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부 공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아직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축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역전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거나 혹은 실제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즉 8월 역전세 대란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정부는 대체 왜 대출을 풀어주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할 정도로 분명한 문제인 만큼 바로 앞에서 제가 올해 하반기 역전세 리스크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풀어주는 겁니다. 일단 역전세가 터지면 집주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임차인도 괴롭습니다. 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강의를 할 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만약 여러분이 전세 3억의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작년 말부터 슬슬 전세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2억 아래에서 전세가 새로 계약되고 있다고 해볼게요. 전세 만료를 6개월 정도 앞두고 걱정이 되니까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걱정하지 말랍니다. 내어줄 돈도 있고 자기는 이미 돈도 많고 다른 집도 많은 부자랍니다. 그 말을 믿고 여러분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 2달 전에 다시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 거죠. 미안한데 돈이 마련이 안 됐다.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여러분은 참지 않기 바로 계약 만료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근데 경매가 무슨 인터넷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AS 기사가 와서 고쳐두듯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먼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고 이 승소 결과를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셔야죠. 이 모든 게 빠르면 4개월, 늦으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반년은 돈을 못 받고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소송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전세가가 매매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3억 하던 빌라 전세가 2억 언더로 떨어졌으면 매매 가격은 멀쩡히 버티고 있을까요? 아마 매매 가격도 3억 언저리였을 것이고 이게 현재 전세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이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을까요?
원래는 3억이었지만 지금 시세는 2억도 안 하는 빌라를 아직 금리도 높고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취득세나 보유세 압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세 수준으로 낙찰을 받아줄 기부천사 다주택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유찰이 계속되고 그래 경매 가면 반년은 기다리는 셈 치자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은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낙찰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바로 정부 입장에서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세금입니다. 진짜 세금 얘기 정말 지겹습니다. 근데 중요해요. 정부 입장에서 세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역전세 터지고 임차인들은 자기가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이 묶이고 집주인들은 자기 부동산을 방어할 돈이 없으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기가 힘들죠. 단순히 다주택자 투기꾼들 돈 못 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누가 신경 쓰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멀쩡히 돌아가야 실수요자는 갈아타게 하면서 취득세도 내고 기존 집 팔고 양도세도 내고 반면에 투자자들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사주고 안 팔리던 아파트 하나 판 돈으로 상가를 사거나 차도 사고 아니면 주식도 사고 뭐 이런 소비의 선순환 그리고 국세 지방세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4월까지 세금이 34조가 덜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이 많이 거친 기저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 쳐도 세금이라는 게 한번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규모를 줄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복지까지 신경 쓰는 국가에서는 그냥 99%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세수가 빵꾸가 나는 거죠. 경기 주체의 3요소, 가계, 기업, 정부. 여기서 정부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주체이면서 가장 중요한 주체잖아요. 근데 이게 휘청인다고요. 근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 더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내년에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2014년 4월에 총선이 있죠. 세금이 덜 거쳐서 나라 살림이 휘청이는 건 사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떻게든 블러핑을 치려면 숨겨는 집니다. 근데 여론이 흔들리는 건 정부 입장에서 못 참죠. 심지어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고 현재 분위기를 보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무슨 다 갈아엎을 것처럼 등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정부랑 크게 다른 것도 없고 아니라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왜 안 푸는 건데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는 왜 안 푸는 건데요? 대출은 왜 안 푸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왜 아직도 투기꾼 적폐 취급을 하는 건데요? 현 정부와 여당이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총선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서민들이 역전세 터져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이런 불상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절대로 심각해지면 안 될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막아야 돼요. 근데 뭔 수로 막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순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전세 계약과 전세 보증금은 절대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금융 영역이니까요. 그렇다면 은행을 조져서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줘야겠죠. 그러면 은행만 약간 힘들어지고 집주인도 웃고 세입자도 웃습니다. 즉 여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명목도 좋죠. 추경호 부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만 풀어주는 거니까 갭투기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서민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여기가 바로 핵심이겠죠.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다주택자들의 금매가 사라진다. 자본주의는 화폐와 신용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대출은 신용으로 대변이 되고요.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이 총 1,000조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해 보셨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 다주택자들이 역전세를 막지 못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돈을 떼인다면 이건 악순환의 시작이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자산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부터 돈이 마르기 시작할 것이고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GDP도 낮아집니다. 지금도 경제 성장률 낮은데 더 떨어진다? 정부가 절대 손 놓고 보지 않을 거고요. 대체 특례보금자리론이 왜 나왔을까요? 집 사지 말라면서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럼 대화는 대체 왜 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이름하고 성격이 분명히 다른 대출이지만 결국 본질이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취하는 조치라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국세와 지방세를 늘려주고 이에 맞물려 매도자들은 부동산을 판 돈으로 급한 불은 끄거나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죠. 동시에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을 풀어주고 여기에 DSR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시중의 유동성이 무지하게 늘어나겠죠. 안 그래도 시장금리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까지 더 풀리는 효과가 더해지겠죠.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은 분명 반등장 내지는 회복장 수준이었지만 슬슬 오히려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으로 갈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결론만을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반등을 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말하는 기술적 반등 수준일 수 있고, 이 반등세가 최소 3개월 이상 쭉, 아니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이게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 10월, 11월부터 바닥을 찍고 턴하기 시작해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반년이 넘었고, 거래량도 현재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이 거래량이 다시 꺾인다면 위험하지만 적어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월 5,000건, 6,000건이 나온다면 이건 분명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허용과 DSR 완화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지난 저희 5분 임장 영상들을 보시면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의 핵심은 전세가 쥐고 있을 것이고, 이 전세가 반등을 해야 매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전세가 그냥 반등할 수는 없고 결국 금리가 떨어져 주든지 아니면 집주인들의 대출 숨통을 풀어줘야 된다고요.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2024년 총선, 시장금리 인하, 대출 완화, 세금 규제 완화 등 몇 가지 요건들이 해소되면 해소될수록 심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먼저 반등 및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여기서 실수요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난 폭등장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상승장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실현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다급하게 나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도 안 사, 대한민국 망했잖아, 뭐 요렇게 말하는 시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